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그런데 장중에는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리사쿡 연준 이사가 또 해임권에 대해서 법정 대응을 하겠다 이런 뉴스도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연준 흔들기에도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영향이 크게 없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저께 뉴스 중에는 베센트가 이제 미국 전체를 국부펀드로 만들어서 헤지펀드가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금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냥 직접 투자해서 돈을 직접 벌어서 세금을 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도 여러 가지 포인트들 저희가 함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재원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뭔가 테마별로는 호재도 있었던 것 같고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박스권 내에서 좀 답답한 움직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뭐 어제 좀 많이 약했던 조선주들이 좀 올라와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그거 외에는 사실 주식시장의 어떤 큰 방향성은 사실 뭐 7월 중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좀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흐름인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못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안 떨어지는 건지 약간 좀 헷갈렸는데, 요즘은 안 떨어지는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방향성이 없고 뭔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요즘 논란이 많았던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그래도 추세를 크게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오히려 좀 시장은 좀 단단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조선주가 많이 이제 하락했다가 오늘 바로 반등을 다시 하는데, 이런 모멘텀이 계속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자꾸 그 세 개의 업종도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고 네. 하나 내려가고 하면서 매일매일 잘만 하면 되게 잘 수익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되는 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매매가 잘하면 그런 분들은 뭐 거의 신에 가까운 분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달라진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조선, 방산, 뭐 원전 이런 테마들이 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한국 경기가 역으로 보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자체가 안 좋은데 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지정학적인 위험, 뭐 공급망 전환에 따른 어떤 수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린 결과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는데, 뭐 물론 이제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이나 실적이 나쁘지가 않고 여전히 좀 좋긴 한데, 이게 자꾸 이렇게 엇갈려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존의 어떤 추세, 그다음에 어떤 그 트럼프 정책에 대한 수혜, 공급망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은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 나름은 좀 정리가 좀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많이 올랐던 좀 뜨거웠던 그 산업이나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수그러들고 있든, 또는 가격에 대한 부담을 약간씩 느끼고 있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좀 힘을 좀 잃어버렸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이게 뭐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이제 실적으로 아마도 이제 좀 그 판가름이 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힘이 약간씩 좀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부들 얘기하는 게 이제 도쿠를 더 지으면 안 된다. 지금 있는 거 풀로 차 있는 걸 잘 관리해야 된다. 괜히 더 졌다 이제 과잉 공급돼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 지어버리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맥시멈 현재 네.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거는 갈 수 있겠지만 S자로 했을 때 위가 막혀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못 가는 거 아닐까요? 지적하신 포인트가 정확한데요.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주가가 그럼 과연 이제 뭐를 반영을 했는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조선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뭐 현대 뭐 그 중공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뭐 그 조선해양 빼고는 사실은 이제 한 20배 중반 정도까지 PER이 좀 높아졌는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멀티플 그 밸류에이션이 크게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직까지는 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대단히 비싸다.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상승의 여력은 실적에 따라서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여 주신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저희가 2008년, 2009년에 당하고 정말 10년여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기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별로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공급을 뭐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늘리지도 않을 거고 사실 지금 저희 한국 조선업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좀 아닌 것 같고 중국이 좀 밀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뭐 LNG라든지 이런 조금 고가 상향 친환경 쪽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력 이런 쪽들인데 사실 이제 이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게 주는 의미는 저희가 캐파를 더 확 늘릴 수는 아예 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크진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주식시장이 더 업사이드가 얼마나 또 크다라고 보면은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기대감을 낮춰야 되는 현실적으로 조금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뭐 배 많이 만들어내고 잘 만들어내고 그런 정도의 개념이었다고 하면 오늘 조선주는 또 캐나다에서의 호재성 재료도 좀 있었잖아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뭐 수주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는데 요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그냥 단순히 배 잘 만들어내는 국가에서 G7 국가들의 어떤 안보까지도 책임지는 뭔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까요? 잠수함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라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잠수함과 같은 그 군사와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수주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웬만큼 믿고 맡기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만큼 저희가 한국의 조선업이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로 좀 확인이 되었다. 뭐 그 정도의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리사쿠 연준 이사 네. 이제 법정에 이제 세워버리고 해임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바로 그냥 반대로 법정에다가 이제 상고를 해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그냥 파월도 그냥 이제 법원에서 하는 대로 할게. 이러면서 이제 끝난 상태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실제 중대한 과오라고 해야지 이것도 또 해임이 된다면서요. 그럼 중대한 과오가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해임이 실제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대한 과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업무상의 과실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리사쿠 연준 이사의 혐의는 이제 부동산 서류 위조인 거잖아요. 자기가 산다고 했는데 이제 임대를 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고 또 그리고 그게 이제 연준 이사가 되기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엄중한 어떤 그 위반 내지는 이제 업무상의 위반은 아니라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그 어떤 명분이 되기는 되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나 봐요. 이렇게 SNS로 이렇게 계속 쉬질 않죠. 예, 이게 하는 거 보면 이분 참 대단하다. 너무너무 부지런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만큼 연준에 뭔가를 이렇게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싶은 의도가 좀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이 금융시장 특히 이제 연준의 어떤 독립성 측면에서는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걱정들을 분명히 좀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사쿠 연준 이사가 실제로 이제 뭐 해임 통보나 그 법적인 어떤 절차로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이 연준 흔들기는 당분간은 내년 5월에 연준 의장 바뀔 때까지는 뭐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져서 그 부분이 어쨌든 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좀
거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슬린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하면 어차피 5월이면 끝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무조건 내리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끝이 정해졌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금리 올릴 사람 갖다가 앉혀놓지도 않을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1년도 안 남았네? 그러면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니까 이미 주식시장은 어차피 한 6개월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이제 빠지는 걸 보고 지금 반영해서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금리의 어떤 인하의 어떤 추세로만 보면, 금리 인하 자체로만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결국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연준의 독립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교 교과서에 중앙은행은 독립이 되어야만 물가 관리, 뭐 통화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영향력이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물가와 통화 가치의 안정에 있어서 훼손이 되었다라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제 과거에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시장은 당장은 뭐 이거를 반영할 정도는 분명히 아닌 거는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미국의 금융시장의 어떤 근본을 내년 중반부터는 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좀 찜찜한 요인, 감춰져 있는 악재라고도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간밤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보면 크게 타격을 안 받은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채권 시장만 조금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도 예를 들어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내리게 되면, 실제로 이제 지금 물가도 굉장히 높고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단기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어제도 보시다시피 많이는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분명히 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지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도 예를 들면 금리 인하에 민감한 뭐 중소형주라든지 경기에 민감한 시클리컬한 성격이 강한 업종들보다는 여전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현금이 많고 그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빚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잘 되는 약간 양극화 현상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안 떨어졌죠. 안 떨어졌지만 이제 좀 건강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소형주도 좋고 뭐 대형주도 좋고, 또는 뭐 약간 쉬어갈 때 로테이션도 좀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약간 이제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빅테크 기업들만 계속해서 가는, 그러니까 되는 기업들만 계속해서 가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버블론이라든지 또는 어떤 주식시장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정도에서 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약간 러셀 2000이랑 중소형주들, 그다음에 바이오주들, 헬스케어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뭐 버핏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사주는 바람에 더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래도 분산되는 걸로 보이시나요? 좀 분산될 필요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 미국 S&P 500이 4월 저점 이후에 이제 30%가 올랐는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40% 올랐고 M7과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자꾸 이제 주식시장이 뭐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어떤 정말 영향이 있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4개월 만에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 속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금리 인하랑 맞물리니까 이제 그동안에 못 올랐던 중소형주들로,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주가가 약했던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건강관리 쪽으로 주가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준의 어떤 독립성이 흔들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분산 내지는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균형적인 성장이 오래 못 갈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 AI 버블 이야기도 살짝 나왔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 AI 버블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내일 새벽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대감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시장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각각의 반응들을 보여줄 텐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작년 이맘때 딱
그랬습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8월 달에 미국의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한 8% 정도 빠졌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빠졌고 엔비디아 주가가 그때 거의 한 18%인가 이렇게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엔비디아도 한 20%대 주가 하락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이제 그때도 사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난 챗GPT 이후, 그러니까 2022년 말 이후 실적을 예상치를 비트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근데 이제 문제는 늘 가이던스였죠. 근데 작년에 이제 여름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제 기억으로도 실적 엄청 잘 나왔고요. 근데 이제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AI 칩에 대한 그 설계에 대한 결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매출 총 이익률, 이익 마진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요걸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기대감이 너무 높으면 확실히 그 반대급부,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조정은 좀 피할 수 없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그 미국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엔비디아도 연초 이후에 거의 30% 가까이 주가가 좀 오르기는 했고 바닥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와서 부담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엔비디아는 역시 이제 이 AI의 대표 주자 이고 그리고 사실은 작년보다는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지금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으로는 PR이 한 30배 중반, 32배, 33배로 저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마 한 40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주가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뭐 조정의 폭이 뭐 20%씩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천하의 엔비디아도 여름에는 좀 쉬어가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생각하면 엔비디아가 오늘 뭐 실적 발표돼 가이던스가 좀 나빠져서 빠진다. 그러면 빨리 사야 되는 거네요. 네, 저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정말 피크가 언제고 고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그래도 이러한 흐름을 잘 따라가는 방법은 가장 튼튼하고 가장 상징적인 주식은 계속 갖고 있다가 얘네마저 꺼지면 그냥 다 파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서 이제 국방 업체들 지분 인수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TSMC도 지분 달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베센트가 나오면서 국부 펀드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국 국부 펀드.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지분 인수하다 보면 그 지분 인수한 거를 어쨌든 국부 펀드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가가 사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라들은 달러 수출 많이 해서 달러가 너무 많이 생겨서 국펀드 만들어서 다른 거 사는 거잖아요. 국채만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미국은 자기가 돈 찍는 나라인데 자기가 찍어서 막 회사를 산다. 그럼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근데 이미 시작을 해버린 거고 보조금 해서 그래서 세금 없는 부분을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그냥 제가 막 뇌피셜이긴 한데 갑자기 이거 세금 거들려니까 못 거두니까 그냥 내가 운용을 잘해서 세금을 메꿔보자 세금을 메꿔보자 이렇게 바꿨나? 그리고 거기다 이제 베센트는 헤지펀드 매니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정부가 민간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를 하는 거는 사실 중국 말고는 별로 없는 일이라서 사실 좀 뭐 낯설고 이게 정말 잘 될까에 대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자본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민간의 어떤 자율성, 민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서 지금까지 이제 혁신이 이뤄왔던 거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정부의 지분 인수라는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배치가 되는 반대가 되는 일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상황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또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인텔도 마찬가지고 국방업체들 인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게 트럼프의 어떤 제조업 정책, 그다음에 안보나 보안을 어쨌든 자기가 이제 책임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안보라는 차원,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안보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상대방이랑 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아마도 다른 산업들까지 정말 이렇게 뭐 물론 인텔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한번 그렇죠. 밀렸던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계속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산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게 작용하지는 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텔 같은 경우랑 확실히 지금 방산주들의 적용하는 논리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이게 장기적인 전략에서는 그리 긍정적인 전략은 아닐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느냐, 저희처럼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느냐가 다른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어떤 그 국방 산업체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뭐 조선업체든지 이게 그 보안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충분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를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 뭐 실적이 잘 나온다든지, 뭐 기업의 어떤 효율성이 좋아진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혁신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렇게 자기네 나라 회사를 밀어주면 우리나라처럼 밖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도 그렇고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길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한테는 네거티브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한국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 몇 개 안 되는 나라들 중에 하나라서 나름의 이제 경쟁력은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무기와 저희가 잘 만드는 전차나 포차 같은 그런 무기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다 이 지정학적인 이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 군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산업의 어떤 그 부흥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마찬가지라서 약간 저는 뭐 같이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늘면 뭐 유럽도 무기를 더 증산을 해야 되는데 뭐 유럽의 회사들이 다 충분히 이제 커버가 안 되니까 한국한테 또 주문을 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따라가는 형태가 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도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연준 흔들기에 나서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경제 신뢰성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한 상황인데 또 반면에 지금 뭐 방산주도 그렇고 미국은 계속해서 자국 내에 투자를 하라라는 식으로 해서 달러에 대한 어떤 자극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뭔가 상반되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외환 시장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달러는 좀 어떤 움직임 보일까요? 달러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이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가 약간 약달러를 뭐 좀 원하는 분위기도 좀 있고 또 사실 달러 자체가 좀 비싼 편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좀 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 비중하고 달러를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최근에 한 2년 동안 미국 경제가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한 건 많았지만 특히 작년 말까지 달러가 좀 굉장히 많이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주식 사고 뭐 미국 채권도 사고 미국 자산 엄청 사면서 달러가 좀 저의 생각으로는 한 10에서 15% 이상 고평가되어 있는 걸로 좀 판단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달러가 약해질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달러가 약하다라는 게 좀 비싸서 좀 정상화되는 그런 달러 약세인 거지 여기서 달러 자산을 팔고 다른 자산으로 가는 그런 머니 무브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관찰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요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러 자체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나 리저브 통화로서의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치가 그래도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는 저는 제한적인 약세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이제 98 뭐 요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말에 뭐 한 95, 6 정도, 그러니까 내년 중반까지 그 정도까지 떨어지고 좀 90포인트대 중반 정도가 그나마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합리적인 달러의 어떤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가 되는 흐름으로 보기에는 달러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상태가 훨씬 더 나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완전히 동의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지금도 결국 미국에다 계속 투자를 하라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뭐 산업은행이 됐든 이번에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이 같이 가잖아요. 그 얘기는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달러를 사야 되는 상황이고 수급상으로 보면 원화 팔고 달러 사야 되는 게 훨씬 많아 보이고 그걸 또 이제 우리들도 다 알게 됐잖아요. 예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다 달러 자산 투자하고 이러는데 이게 1,400원 되면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 개입을 하는 것 같이 이제 느껴지는데 그 이상으로 한번 뚫리면 오히려 아래보다는 위가 더 열린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위로는 갈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400원, 80원까지 작년 그쵸, 말에 있었죠. 봤었으니까 올해 4월에도 봤었고요. 근데 이제 1,400원대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400원대 중반에서 1,500원대를 봤었던 적들을 보면은 과거에 보면 어쨌든 위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IMF 외환위기나 뭐 2008년, 2009년 위기나 그래서 사실 이제 1,500원, 1,600원 가는 환율을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저희가 이제 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한 전망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달러의 어떤 지위가 여전하고 그다음에 저희 특히 다른 국가들이 아니라 이제 국내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하고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면 점진적으로는 어쨌든 뭐 1,400원, 1,500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레벨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점진적으로는 원하는 조금 더 약세 우위의 흐름으로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환율을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내 증시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었던 투자자들이 여름 지나면서부터 다시 또 미증시로 많이들 빠져나갔던 상황인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지금 뭐 상황들 속에서 국내 증시 뭐 앞서서는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본 것 같다, 견고한 모습 확인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남아있는 하반기 국내 증시 좀 어떤 식으로 흐름 예상하실까요? 네, 뭐 그냥 지금처럼 좀 완만하게 재미없게 그러나 조금씩 꾸역꾸역 올라가는 형태 하반기도 네. 재미없나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이제 질문 드리려고 그런 것 중에 하나는 AI 관련된 주식들이 미국은 너무 비싸다고 다 이제 인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말고 중국도 AI 관련해서 너무 이제 솔직히 테크놀로지 상으로는 되게 좋잖아요.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AI에서 중국 AI로 뭔가 머니 무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이제 두 개를 같이 이제 질문을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게 지금 되게 재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미국의 재정 정책도 이제 감세안 통과됐고 뭐 9월에 금리 인하 할 것 같고 뭐 기업들 실적도 안 나쁘고 그러니까 돈도 많은데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실적도 별로고 돈은 풀고는 있는데 이게 확 잘 돌지는 않고 있고 그나마 그거를 이렇게 좀 완화시켜줬던 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였는데 그게 이제 7월 31일 이제 세제 개편안 나오면서 약간 긴가민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싸긴 하고 저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은 있지만 이제 돈의 흐름들이 이제 국내 주식시장으로 세게 올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약간 좀 동맥경화 정도로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뚫려야 뭐 정부 정책이 됐든 뭐 한은의 금리 인하가 됐든 이런 것들이 좀 돼야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국 AI 쪽으로 관심들이 좀 크긴 하지만 사실 이제 중국이 잘하는 거하고 미국이 잘하는 AI의 종류는 좀 많이 다르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 로봇 이런 거는 중국이 탁월하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8.15 때 그 로봇 그 마라톤 하는 거 보시고 축구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서로 다 엉키고 막 엉망이잖아요.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훨씬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정말 잘하지만 정말 소프트하게 정교하게 다루는 어떤 기술은 여전히 조금 더 미국의 우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의 AI가 다 좋은데요. 저는 이제 미국의 AI가 조금 더 비싸게 가는 게 맞고 다만 이게 너무 비싸면 조금씩은 이제 그래도 중국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 뭐 그 정도의 의견을 좀 갖고 있어서 사실은 뭐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굳이 비율로 따지면 한 7대 3 정도로 미국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포트폴리오를 딱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